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유튜브TV, 네이버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든든한 동반자 김민재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키다리 아저씨 김상원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험 엔지니어, 보험 기술자 최승규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의 바른 길을 안내하고자 노력하는 장진호 전문가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칭찬보험은 치매보험입니다. 치매보험에 대한 내용은 김민재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치매보험의 중요성과 몇 가지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치매에 대해 간략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매는 뇌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고,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증후군을 말합니다. 초기에는 물건을 잘 잃어버리거나 약속으로 잊는 등의 경미한 증상이 시작되지만 점차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성격 변화, 행동 문제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다 보니 치매가 더 무섭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누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기억력이 감퇴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를 보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매에 대한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퇴화되지만 이게 심각하게 발전되었다고 하면 치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치매라고 하면은 조기에 좀 발견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치매가 조기 발견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초기에는 물건을 잘 잃어버리거나 약속을 잊는 등의 경미한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일상생활 수행력이 떨어지고 성격 변화, 행동 문제 등이 나타납니다. 완전한 치료가 어려운 질환에 해당되지만 조기 발현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만큼 의심되는 즉시 병원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다 보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치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치매는 단일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증후군입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질환에 따라 증상과 진행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설명해 드릴 치매는 알츠하이머성으로 알츠하이머성은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발생됩니다. 천천히 진행되기 시작되면서 점점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며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최근 사건의 기억 상실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난 남에 따라 언어 능력이나 판단력 같은 다양한 인지 능력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직까지 알츠하이머성 치매 유전 증상은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 65세 이전에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걸린 사람이 있으면 발병 위험이 2배가량 높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유형은 혈관성 치매로 뇌혈관으로
뇌가 가는 혈류가 가득 차단되면서 발생됩니다. 이 역시 혈관계 질환 유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흔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질병의 가족력이 있다면 혈관성 치매와도 연관이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알코올성 치매는 술과 관련된 것으로 술을 자주 드시게 되시면 뇌신경 세포가 손상되고 뇌 기능의 퇴화가 발생되는데요. 특히 음주 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이 발생한다면 더욱더 조심해야 하며 평소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조금 절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 파킨슨병과 유사한 운동 증상과 함께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루이소체 치매, 전두엽과 측두엽의 손상으로 인해 성격 변화와 행동에 문제가 생기는 전두 축두엽 치매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네, 치매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유형의 치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해서 혈관성 치매나 알코올성 치매 등 다양한 종류의 치매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좀 자주 발병되는 치매는 따로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가장 흔히 발생되는 치매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전체 치매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치매인데요.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25%가 직계 가족 중 1명 이상이 알츠하이머 치매였습니다. 즉, 꽤나 높은 확률로 유전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는 3영색체의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100%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앞서 말씀드린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만성질환도 가족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성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역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치매도 이렇게 가족력을 유의해야 하는 질병인 것 같은데요. 그럼 가족력 이외에 또 치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치매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치매가 2.5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는 뇌세포가 신경 전달 물질을 주고받을 때 통로 역할을 하는 시냅스는 뇌활동량에 비례해서 밀도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사회활동이 기간적으로 적은 여성들은 뇌활동이 적을 가능성이 높아 신경세포 기능이 저하될 확률이 높으며 여성의 경우 증령의 폐경으로 인해 성호르몬 공급이 중단되면 반면 남성은 70대까지 성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성호르몬의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있어 남녀 치매 확률 차이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성별별로 또 발생 확률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여성들뿐만 아니라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치매에 좀 더 단단히 준비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매보험을 준비할 때 좀 참고하면 좋을 사항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사항들이 참고하기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매보험을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사항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치매보험은 CDR 척도 등에 의해 치매로 진단받은 후 90일간 그 상태가 지속되어 진단 확정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즉, 치매의 중증도에 따라 지급의 여부가 달라지는 건데요. 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중증도 현황을 보시면 가장 가벼운 수준인 체경도와 경도가 절반 이상 차지하며 가장 심각한 중증의 경우 15% 정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실 현재 치매 환자 대부분 생각보다 가벼운 정도의 증상인 건데요. 간혹 치매보험 가입하신 분들을 보면 중증 진단비에 보험금이 치중되어 있어 경증 진단은 보험금이 낮게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납입 기간 동안 수천만 원 내지만 막상 가장 많은 진단을 받은 경증 진단을 받을 시에는 단 몇백만 원의 보험금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치매보험을 준비하실 때도 비교적 가벼운 경증 이상부터 진단금이 나올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50세 여자 사무직 기준으로 경증 이상 치매 진단금을 1,000만 원일 때 약 4만 원 선으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 나중에 준비하실 때 금액을 잘 설정하셔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치매 환자 대부분이 오히려 경증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금도 경증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고 조언 주셨습니다. 오늘 치매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보니 평소에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다칠 수 있는 위험을 잘 인지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이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치매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아봤습니다. 치매보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화재보험입니다. 화재보험에 대한 내용은 오늘 김상원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화재에 관한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에 화재보험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앵커님은 화재보험은 실손보험만큼이나 중요한 필수 보험이란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아무래도 실손만큼이나 중요한 게 화재보험이란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서요. 가입은 했는데 다만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용어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약관도 살펴보면은 담보 내용들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담보 내용들이라서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거나 휴식을 취하는 소중한 보금자리를 위해 화재보험은 실손보험만큼이나 필수적으로 인지하고 가입해 주시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들은 전문적이고 생소한 단어들이라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건 사실입니다. 해서 오늘은 화재보험을 꼭 가입하셔야 하는 이유와 가입하실 때 어떠한 담보들을 왜 가입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앵커님은 혹시 우리나라 화재 중 어떤 곳이 가장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하는지 아시나요? 네, 글쎄요. 뉴스에서 보면은 사실 상가에서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산에서도 나고 또 주택에서도 나고 공장에서도 나고 정말 다양한 곳에서 계속해서 화재가 나는 것 같아서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이 나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뉴스로 접할 때는 아마 어디에서 가장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잘 파악이 안 되실 겁니다. 실제 화재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장소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우리 소중한 보금자리가 가장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자료는 통계청 자료인데요. 도표에 보시다시피 2020년까지 우리나라 화재 발생 건수와 재산 피해액을 통계치입니다. 21년부터 급격하게 화재 발생 건수와 더불어 재산 피해액이 20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평생 삶에서 가장 큰 경제적인 비용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주택에 대한 화재의 대비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님, 혹은 어떠한 주택에 거주하시나요?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신가요? 아니면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형 건물이신가요? 네,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긴 한데 지금은 집합형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면 매월 관리비 명세서에 화재보험에 대한 청구 금액을 보시면 내가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관리비에 또 화재보험에 대한 금액을 따로 청구하는지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관리비 보면은 안에 화재보험이라고 써져 있어서 분명히 화재보험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또 화재보험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나가는 건 아닌지 항상 좀 궁금했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과 같이 대부분 관리비에는 이렇게 건물 보험료 혹은 이와 비슷한 명칭으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단체로 가입한 1년짜리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되는데요. 이렇게 단체로 가입하는 아파트 화재보험의 경우 포함되는 보장이 아파트 단지 전체 건물에 대한 화재 보장, 그리고 단지 내 놀이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부가적인 건물에 대한 화재 보장 외 엘리베이터, 놀이시설 등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까지 부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화재보험 가입 시 전산에서 직접적으로 건물에 대한 보상 범위에 대해서 명시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다 항목의 건물의 부속 설비 부분입니다. 여기는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 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벽 속에 매립된 전기 배선, 가스 배관 등 포함해서 건물 벽체에 대한 보상까지입니다. 대부분 아파트 관리소에서 단체로 가입하시는 보험은 다수의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보장 중 심으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로 가입하셔도 별 문제는 없는 듯해 보이시죠? 네, 사실 화재 보험의 가장 큰 본질은 건물 자체에 대한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면 사실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건물 자체에 대한 보장은 정확히 건물 면적으로 해서 가입하시면 건물 벽체에 대한 보장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의 파손, 고가의 가전제품의 고장, 그리고 우리 집 내부에서 발생한 급배수 시설의 누수로 인해 손해 및 그 외에 층간소음 피해, 보장 외에도 우리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타인의 생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른 집으로 불길이 옮겨 붙거나 또는 우리 집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른 세대로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살수 처리 과정에서 다른 세대가 물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 집 화재로 인해서 타세대의 연기 및 그을림에 의한 손해가 발생 시 필요한 배상 책임 등 요소들이 누락되었죠. 단순히 말씀으로 전해드리면 선뜻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사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대피 과정 혹은 사고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집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옆 세대, 윗세대, 아랫세대 등 주변 세대들 사전에 살수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물을 뿌리다 보면 해당 세대에는 물에 의한 파손이 발생하고 따라서 그 손해 보상은 우리 집이 책임지게 되는 거고요. 불길이 번지면서 윗세대는 불가피하게 불이 옮겨 붙거나 연기와 그을림에 의한 손해로 집 내부 인테리어 및 가전제품과 가구들이 손해가 나게 되죠. 이렇게 화재 발생했을 경우 인명피해, 물리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전해주는 특약이 화재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화재보험에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시는 특약 중 가장 우선시되는 특약입니다. 네, 건물 자체의 담보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담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화재 배상 책임,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저도 한번 오늘 꼭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약들이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택화재보험에서 꼭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담보 몇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재도구에 대한 담보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집에서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화재 시 화재보험에 당연히 이러한 가재도구에 대해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재도구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가구, 가전제품 외에 부엌살림, 의류, 침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풍수재 담보인데요. 여기서 풍수재는 말 그대로 바람 그리고 물에 의한 피해를 뜻하는데 요즘같이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피해로는 강풍으로 인해 건물 벽체 외벽이 뜯겨져 나가거나 거실 샤시가 떨어지면서 유리가 파손되는 등 혹은 날아오는 물체에 맞아 유리가 깨지는 등의 피해 그리고 비나 홍수 등에 의한 건물이 물에 잠기면서 발생되는 피해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가전제품 수리 비용입니다. 요즘은 가전제품 정말 이쁘고 성능도 좋지만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만큼 수리비 또한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기 부담금 2만 원만 제외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가전제품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이 특약은 역시 아주 저렴한 담보로 가성비가 좋은 특약이다 보니 필수적으로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꼭 짚어드리고자 하는 담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화재벌금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가족 화재벌금과 화재벌금 담보로 나뉘는데요. 아무래도 화재벌금 담보는 보험 가입하신 피보험자, 당사자한테만 범위가 국한되지만 가족 화재벌금이라고 하면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포함시킨 범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포괄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보장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네 번째, 이 화재 벌금 담보가 참 좋은 담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담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우리나라에는 형법 제170조에 의거하여 과실로 실화한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형법 제171조에는 업무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실화한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화재 벌금 담보는 2천만 원 보장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실수 또는 과실로 화재를 낸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손 금액으로 해당 벌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특약이 바로 화재 벌금 담보입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화재보험의 담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가재도구에 대한 담보, 풍수재 담보,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전제품 수리비용,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 주셨던 이 화재 벌금 담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화재보험에는 형법적으로 정해진 벌금에 대한 부분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치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좀 필수적으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이제 세입자든 건물주든 필수적으로 좀 이런 보험에 가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오늘 화재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해당 건물에 대해서 보존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을 뿐더러 내가 사는 공간만큼 미리 대비해 두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는 세를 준 건물 주인의 경우 내 소유 건물인 만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담보와 또 만약의 경우 건물에서 발생되는 화재로 인한 배상 책임에 따르는 담보들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두셔야 하고 필수적으로 위에 말씀드린 특약과 그 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담보들은 화재보험을 준비하시면서 마음 놓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화재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재보험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간병보험입니다. 간병보험에 대한 내용은 최순규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우선 앵커님. 요즘 간병 관련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간병 파산, 독박 간병, 간병 살인 등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요즘 뉴스에서 본 적이 있고 또 TV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다루는 내용이긴 하잖아요. 예전에는 독방 육아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 간병에 대해서 용어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혼자 누군가를 케어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간병 파산, 독박 간병, 간병 살인 등 극단적인 단어를 붙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간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실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죠. 네,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 증가수를 보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2000년대부터 2050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또한 25년 뒤엔 3명 중에 1명 이상이 노인인 나라이고요. 네, 다음 그래프는 65세 이상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질환자 수입니다. 영계부터 중복으로 3개 이상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65세 이상, 75세 이상, 85세 이상 모두 만성 질환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노인이 절반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인구수는 973만 명으로 약 1000만 명 정도입니다. 2명 중에 1명이 3개 이상 질병을 갖고 있다면 500만 명이 간병이 필요할 수 있는 예비 간병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간병인은 4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간병비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균 간병비는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인데 15만 원씩 30일씩이면 한 달에 450만 원이라는 간병비가 듭니다. 사실 450만 원이라는 금액이 가족들이 매달 부담하기엔 너무 크죠. 네, 그렇다고 가족들이 책임지고 간병하는 것 또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족이 여럿이라 처음엔 돌아가며 보지만 상황상 매번 월차, 반차 휴가 내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요.
네, 가족 중 한 명이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퇴직 간병을 하게 되는데 앵커님, 그렇다면 거기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사실 이게 육아랑 많이 비유가 되는 것 같은데 육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아이를 돌보는 거라서 체력적으로는 그래도 들었다 놨다 하거나 씻기거나 할 때는 그래도 덜 체력적으로 소모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성인을 돌본다는 것 자체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내가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좀 다른 분들은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다음 표는 간병 시 걱정되는 점을 조사했는데 우선 경제적인 부담이 제일 크고 다음으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우울증, 가족 간의 갈등, 직업이나 학업 유지 제한 등이 꼽혔는데 가족을 간병하는 사람 10명 중 6명이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려되는 걱정과 현실이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네, 그렇다면 간병에 대한 경제적인 준비 또는 간병보험은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네, 경제적인 준비나 간병보험 가입 여부는 10명 중 3명만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간병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지만 그냥 걱정으로 남겨두고 대비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누구나 꼭 준비하셔서 본인과 가족의 간병에 대해 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사실 간병이라고 하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경제적인 부담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아두고 그리고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병보험이 또 우리가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걸로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간병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과 간병비 지원인데요. 내가 간병이 필요할 때 지급받는 방식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간병인 지원은 간병이 필요한 시간 48시간 내에 요청해 주시면 요청한 병원으로 간병인이 직접 오는 특약입니다. 네, 갑자기 하루 이틀 간병이 필요한 경우엔 지원받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간병인을 알아보지 않고 신청만 하면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회사에서 정한 간병인이 오기 때문에 간병인과 트러블이 있을 경우 간병인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엔 사실 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갱신형 특약이기 때문에 보장받는 내내 보험료를 납입하고 갱신 주기가 도래하면 보험료 상승 또한 고려해 볼 문제이고요. 간병인 지원은 정확한 수술 날짜가 있는 경우, 간병이 예정된 경우엔 아주 효과적인 특약입니다. 네, 다음으로 간병비 지원 특약인데요. 간병인을 파견 업체에 요청하여 사용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상응하는 간병비를 돈으로 받는 형식입니다. 네, 우선 다들 걱정하는 것이 간병인을 따로 알아봐야 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사실 파견 업체에 요청하면 간병인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 점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족이 간병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족이 간병을 해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간 간병하는 경우라면 꼭 취득하셔서 가족 간병의 경제적인 도움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간병인 취득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만 19세 이상 고졸 이상 학력자이고 간병사 양성교육 이수, 간병사 자격증에 합격하면 되는데 매년 2회 3월, 9월 시행되고 객관식 문제 60문항입니다. 생각보다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준비하셔서 유리한 대로 간병인, 간병비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간병보험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간병인 지원과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으니까요. 나의 개인적인 상황에 맞게 간병보험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병보험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보험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들의 장기적인 희생까지 보이는 상황이라면 꼭 준비하셔서 모두가 노년 생활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알려드릴 내용 중 기억하실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간병보험은 40, 5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꼭 준비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현대사회에서 식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노인 질환이 40대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간병에 꼭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간병보험은 간병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족 간병인도 되고 다른 간병인도 사용할 수 있고 사실 간병에 효자는 없거든요. 네, 본인에게 유리한 보험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간병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간병보험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혈관질환보험입니다. 혈관질환보험에 대해서는 오늘 장진호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 내용은 오늘 시청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점검해봐야 할 보험이 있는데요. 사회자님 내장 지방을 들어보셨을까요? 네, 내장 지방 제가 어릴 때부터 야식을 많이 먹고 해서 배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내장 지방에 대해서 검색도 많이 해보고 알고 있습니다. 내장에 생기는 지방을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영양 과잉으로 장기 사이사이에 끼인 지방을 말하는데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나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내장 지방은 현대화된 식습관과 매일 받는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도 남은 잉여 열량이 지방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내장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성인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는데요. 사회자님, 성인병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성인병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관심이 많긴 한데 방금 이미지를 보니까 이렇게 지방이 내장에 가득 쌓여 있어서 당장이라도 성인병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아니면은 요즘에는 혈당에도 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고혈당 정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 쓰리고 질환이 대표적인 성인병입니다. 이렇게 성인병에 노출이 되면은요. 합병증으로 찾아오는 게 혈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청자분들 주변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로 약을 복용하는 분들 계시죠? 그중 고지혈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자님, 기름진 음식을 담았던 그릇 닦아보셨나요? 네, 기름지면은 이제 굳기 시작하면은 박박 닦아도 안 닦이고 뜨거운 물에 이제 익히고 그다음에 퐁퐁으로 해서 닦아야지만 닦이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이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은 기름이고 이를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이 콜레스테롤 지방끼리 모이고 모여 굳어지는 과정에서 덩어리져 쌓이는 것을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네, 사진에서처럼 정상 혈관에서 콜레스테롤 지질이 쌓이게 되는데요. 혈관의 노폐물에 쌓이게 되면 혈액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지금부터 알게 될 합병증, 즉 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정상 수치가 많은 상태를 이렇게 고지혈증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고지혈증이 심화되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 다뤄볼 이 혈관 질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혈관 질환은 어떤 건가요? 네, 고지혈증을 예방하지 않게 되면 초래하는 것이 혈관에 혈전이라는 딱쟁이가 생겨서 길을 막게 되는데요. 뇌 질환에서는 이렇게 막힌 것을 뇌경색이라고 표현합니다. 뇌경색은 뇌의 원활한 혈액 순환의 길이 막혀버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길이 막히다 보니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액이 뒤로 모이고 모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풍선처럼 부풀겠죠. 부풀어 터지게 된다면 이를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뇌경색, 뇌출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뇌졸중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히는 뇌경색과 터지는 뇌출혈이 모인 것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특약 중 가장 흔한 것이 뇌출혈이고 과거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뇌출혈을 준비하셨을 거고요. 뇌졸중까지 보다 넓게 준비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뇌출혈보다는 뇌졸중까지 준비해 주신 분들은 더 넓은 범위라 안정적이긴 하나 문제는 지금같이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현 시대에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야만 지급받는 것이 아닌 혹시 모를 상세 불명 혹은 혈관에 장애가 생겼을 때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보장 범위를 넓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혈전이라는 게 뇌에서 생기게 되면은 뇌를 지나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뇌경색이 심화되면 뇌출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가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 뇌가 들어간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아봤습니다. 평소에는 참 헷갈렸던 단어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죠? 보험증권을 살펴보면 뇌출혈 진단비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재보험에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대해서는 저는 전부 다 보장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왜 혈관 질환 범위를 넓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사례 하나 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뇌혈관 질환 범위를 넓게 변경해 드린 상담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병원 내원이 손에 꼽힐 정도로 매우 건강한 분이라 상담 진행했을 때 혈관 질환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셨어요. 당시에 뇌졸중까지의 보장 범위로 준비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강력한 제가 추천으로 좀 더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자분이 건강검진 대상 연도였고요. 뇌 검사를 추가로 받으셨는데 뇌혈관에 꽈리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꽈리라 하면 일반적인 혈관길에서 옆으로 꿀밤 한 대 맞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네, 검사 결과 I67번 코드를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기존에 있던 뇌졸중으로만 유지 중이셨더라면 진단비 지급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때마침 제가 준비해드린 덕에 문제없이 지급 절차가 진행되었고 빠르게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가입 다 해놨어. 아프면 다 나오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된다 했어. 이렇게만 넣어두지 마시고 꼭 한 번은 내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보장 범위에 대해 우리가 오늘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장 좁은 범위의 뇌출혈이 있고 그 다음 큰 범위가 뇌졸중, 그리고 가장 큰 범위로 이루어진 게 뇌혈관 질환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예시에는 뇌졸중에서 뇌혈관 질환으로 이제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신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I67번 코드를 받게 된다면 뇌졸중의 경우에서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보장 범위를 잘 알아두시고 넓게 튼튼하게 준비를 해두셔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꼼꼼하게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뇌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를 살펴봤는데 종류는 또 어떻게 되고 이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술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 이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수술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까요? 네, 우선은 이 사진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혈관이 막히게 되어 원활하지 못해 치료를 하게 된다면 약물을 주입합니다. 이 약물은 혈전 용해제라는 약물로 혈관 속의 혈전, 즉 딱쟁이를 녹여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약물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혈전이 잘 녹지 않는 경우 우측 사진처럼 아주 조그마한 철사를 막힌 혈관까지 집어넣어 길을 열어주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풍선 확장술 또는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주변에 스텐트 삽입술 하신 분들 종종 계실 텐데요. 혈관 질환의 치료비는 평균적으로 연간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의 범위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수술비입니다. 우리 보험을 가입하는 모든 사람을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 진단비는 딱 한 번, 1회만 지급되는데요. 그에 반해 수술비는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하시고 하실 때마다 즉 매회당으로 지급이 되는 아주 가성비 좋은 특약입니다. 암, 뇌, 심장처럼 중대한 질병은 나라에서 산정특례 제도를 보장해 주지만 혈관 질환은 수술비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산정특례 제도는 혈관에 대해서는 30일, 딱 한 달간만 보장해 주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시거나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긴다면 산정특례 제도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비를 필수로 준비해 두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산정특례 제도가 적용되긴 하지만 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딱 한 달간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보장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도 해주긴 하는데 기간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진단이 있어야지 수술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진단비가 우선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보험료의 가성비랑 향후의 치료비까지 생각한다면 수술비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 오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심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심장도 좀 뇌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심장과 뇌는 혈관과 가장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암과 차이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기에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과 달리 이 바이러스가 넓게 퍼지는 것이라 한다면 뇌와 심장은 혈관의 길로 인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혈관 역시도 뇌혈관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심장 질환도 심장에 들어가는 혈액의 길이 막히는 증세가 많이 있죠.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나날이 심장 질환 환자 수가 많아지는 그래프가 보이실 거예요. 이처럼 유전력과 일상생활 습관에 따라 상이한 것은 분명하나 발생 빈도수가 높아진다는 건 생활 습관과 연관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자님, 예전에 건강 관련된 방송에서 보면 골든타임 30분 기억하실까요? 네, 골든타임 30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방송에서 보면은 보통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많이 다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골든타임 30분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뇌출혈, 심근경색이라는 문구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더라도 두 질환의 문구는 보기 어려우실 텐데요.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복지도 좋아지고 기업에서의 건강복지도 좋아지고 또한 우리의 의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질병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두 질환의 얘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심장 역시도 혈관의 길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그 골든타임 얘기가 나올 때는 협심증이 아닌 심근경색이었겠죠. 지금은 그 이전인 협심증에 발견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근경색은 혈관길이 막혀 비가역적 괴사되는 것, 즉 심장이 썩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과연 괴사되는 현상이 흔한 일일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좁아져도 혹여나 괴사되더라도 지급이 가능한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진단비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심장에서도 보장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심장에서는 가장 좁은 보장 범위가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넓은 범위가 허혈성 심장 질환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협심증이 자주 나온다고 하죠. 그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고 그보다 넓은 보장 범위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실 때 보장 범위를 알고 준비를 하셔야지 이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내용 꼭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장질환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심장질환의 수술 방법도 좀 비슷한가요? 네, 맞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까지는 스텐트 삽입술을 진행하는데요. 그럼에도 협심증이 심해져 심근경색까지 진행이 되어 혈관이 괴사가 되어버리면 우측 사진처럼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은 혈관이 괴사되었기 때문에 팔 혹은 다리에서 사용 가능한 혈관을 절제하여 심장으로 이식하는 수술과 동시에 괴사된 혈관의 옆쪽으로 길을 만들어주는데요. 상당히 위험하고 오래 걸리는 수술이기에 중대한 수술에 속하고 이처럼 이식 수술이 잘 마무리된다면 기존에 상했던 혈관은 그대로 두게 됩니다.
네,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름처럼 정말 어려운 수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쉽지 않은 수술이라고도 합니다. 평소에 좀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중대한 수술을 받게 된 상황에서는 맘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혈관질환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혈관질환보험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혈관질환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뇌혈관입니다. 뇌혈관 질환 쪽에 해당하는 그 보장 범위가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으로 되어 있다면은 뇌혈관으로 좀 더 보장 범위를 넓혀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진단비보다는 수술비로 준비하시는 것이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보장만 되는 보험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심근경색이 진단받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진호 전문가님의 혈관질환보험에 대해서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생겼어요, 전문가님. 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 오늘 김민재 전문가님께서 치매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최순규 전문가님께서 간병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두 개랑 또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보험이 재가보험입니다. 그럼 간병보험이랑 치매보험이랑 재가보험이 제가 언뜻 듣기엔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얘들이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오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치매보험하고 간병보험하고 재가보험은 결국에 큰 틀로 보았을 때는 치매라는 그 본인이 몸을 어떻게 가누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첫 번째로 치매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치매보험의 그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치매 같은 경우엔 CDR이라는 치매 척도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도 치매, 그리고 CDR 2점은 중등도 치매, 그리고 CDR 3점은 중증 치매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치매보험 같은 경우엔 CDR 1점, 2점, 3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액수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좀 치매로 인해서 진단을 받게 됐을 때 목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으로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매나 아니면 몸이 다쳐서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몸을 못 가누게 되었을 때 저희가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병인 보험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간병인이 보험회사에서 보내줘서 간병인이 나오는 간병인 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간병인을 저희가 고용을 했을 때 간병인의 고용 일수에 따라서 간병비를 지급해주는 그 두 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서 고객님들에게 맞는 그 보험을 찾아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가급여 보험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가 끝나게 된다면 이제 노인 장기요양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노인 장기요양에서 중요한 부분이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저희가 주변에 건강보험공단 지사들이 다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전화로 저 건강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서 좀 등급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65세 넘어서 전화를 주신다면은 저희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기준을 맞추는데 대부분 많이 진단받으시는 부분들이 5등급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등급을 받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재가급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라 함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그리고 재가용품 구입 등을 저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한번 이용할 때마다 가입 금액을 매달에 한 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 개의 차이가 좋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네, 오늘 내용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가지 보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치매보험, 화재보험, 그리고 간병보험, 마지막으로 혈관질환보험까지 다양한 보험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TV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